길게 가면 모두에게 손해다.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전략자산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게 맞다.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전략자산은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플랫폼을 선정하느냐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무역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각국 나라들마다 서로 생존을 위한 자국의 이익을 구하는 자국 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쟁에서 이제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살벌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더욱이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인데요. 트레이드 워, 미중 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책의 저자이시죠. 코트라 무역투자 데이터 본부장으로 일하시는 류재원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머릿속에 남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건 한국과 중국, 일본 여기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무역 전쟁이 상대적으로 더 격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유는 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1980년대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를 경제를 끌고 가다가 1980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맹주지 않습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 내지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정책을 바꾸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제조업의 역할을 동아시아로 넘기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죠. 일본이 그렇죠. 이제 2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미국으로서는 다시 미국이 어떤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제재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일본의 국방을 책임져줄 테니 일본은 경제력 향상에만 중점을 줬겠다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갖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빠르게 미국의 원조도 받고 군사력을 이제 국방력을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미국이 이제 담당을 해주니까는 뭐 자동차, 조선, 화학 굉장히 그런 가전도 포함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약간 초기에는 이제 모방 경제죠. 이제 팔로워로서 그거를 똑같이 일본이 했던 똑같은 그 패턴, 이제 뭐 조선, 자동차, 가전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패턴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국도 똑같이 이제 조선, 가전, 철강, 화학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중일 3국은 현재 오늘로 보면 과거에는 일본 기술, 한국에서 소재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이 그것을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다 삼국이 똑같이 자동차도 다 완성체 다 만들고 서로 이제 경쟁 체제군요. 경쟁 체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생각, 일본이 그래도 한 수 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경제력을 약간 나도 뭐 이렇게 경쟁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나도 경쟁할 만하지 않아.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삼국은 이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첫 번째로 이제 청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뭐 지금 막 계속 대만하고 미국하고 막 일본하고 계속 분쟁하는 그 센가쿠 열도에 분쟁이 났을 때도 그때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중국 어선이 일본의 가날 지역 해협에 들어오니까 일본 순시선이 그 어선의 선장을 납치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이거를 재판을 회부를 하려고 하는 차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일본 정부한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선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공급하던 그런 소재 부품을 더 이상 원자재들이죠.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하니까는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연 자원
의존도 거의 8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걸 없으면 일본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그런 이제 아까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역사적인 측면,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성에서 약간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중일 삼국은 다 쌀 먹고 쌀을 기반으로 사는데 되게 다 부지런합니다. 우리 뭐 종교도 좀 유교 아닌가요? 네, 유교고 뭐 얼굴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는 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뿌리가 이제 한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언어가 좀 비슷하면 중국과 일본 이렇게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겠죠. 예. 그 서로 어떤 성실하고 약간 우월주의. 네. 내가 최고야. 이게 일본은 일본이 최고야. 중국, 맞아요. 우리도 한국도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서로가 우리 것들이- 오랑캐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폄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엉키면서 한중일 간의 무역 전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 그려봤는데 1980년에 미국이 이제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경제 중심을 바꾸면서 그 여파를 받아서 일본이 이제 90년대에 어떤 생산 거점 역할을 하다가 2000년에는 한국이 그다음에 2010년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 시점 2010년입니다. 2020년이 돼서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또는 뭐 여기 써 있는 태국, 미얀마, 인도 등등으로 이제 이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격화된 거는 저희가 알겠는데 저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 그렇습니다. 규모도 지금 줄고 네. 있고 8개월째 뭐 무역 적자, 뭐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한국 수출 경제 이제 뭐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니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수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에는 일본 기술, 한국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부품이나 장비를 만들고 일본에 중국에 수출을 하는 어떤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기업의 중국의 수출 그 포션을 봐도 어떤 부품 장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 네. 부품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한국과 같은 똑같은 제품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조립 공장에서 지금 이제 제조 공장,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재 부품 장비까지 다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듯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같이 경쟁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거에 주력 수출품이었던 부품이나 장비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제 역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자체에서 소비도 하지만 제1 수요 시장은 중국의 제1 수요 시장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떠한 이제 무역 분쟁 그런 거에 이유로 인해서 중국 제품의 수입을 이제 차단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더 나가서는 다른 나라 국가의 수출이 중국의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 이제 부품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 침체, 리세션 영향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 문제로 인해서 뭐 유동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줄어든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 이 자체 때문에 문제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수출에서 좀 다른 이제 뭐 어떤 요새 많이 얘기하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중간재 수출만 했다고 그렇죠. 하면 거기를 우리가 완제품으로 그렇죠. 중국 시장을 네. 공략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는
뭐랄까요? 워낙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쪽의 제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가지고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상품 가지고 예.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시장은 이제 가격 시장이 있고 품질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가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게 하지만 사실 배고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근데 품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품질이 세상을 지배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격 시장, 품질 시장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브랜드 그렇죠. 시장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브랜드가 주는 그 가치. 내가 삼성 폰을 살 건가? 뭐 이제 애플 폰을 살 건가? 갤럭시를 살 건가?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호도가 있는데 그것이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가치. 브랜드가 주는 가치, 스토리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그 가격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텀이 지나면 문화에 초점이 주는 시장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국가 부분도 있지만 그 국가가 주는 그런 이미지 우리가 과거에 일본 제품은 무조건 좋아. 그 전에 미국 제품 무조건 좋아. 뭐 이런 트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이 한국이 약간 이제 기술 제조업의 성장력도 기술 성장력도 있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라서 지금은 한국 제품 하면은 그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중국과 경쟁해서 저가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진출에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성공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어떤 뭐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돼서 지금 와서 보면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그 반도체에 대한 중국 규제 이런 것들 그거 이제 결국 또 우리가 중국에 팔아 먹는데 또 그렇죠. 많이 어려움이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 이것이 핵심에 있다라고 그렇죠. 불릴 예, 정도로 저도 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반도체는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없다. 뭐 아까 이제 어떤 경제 제조업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뭐 미국에서 일본으로 뭐 할 때 뭐 자동차, 조선, 가전 다 반도체이고 뭐 심지어는 뭐 제가 입는 옷도 반도체를 활용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뭐 헤어드라이어? 거기도 다 반도체로 그렇죠. 들어있겠죠. 그게 이제 반도체가 너무 범용적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안보와 직결된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그 뿌리를 찾아가면 중국이 미국의 안보적인 측면을 이제 건드렸게 생각되게 되는데 미래의 기술은 뭐 AI나 빅데이터나 뭐 클라우드나 뭐 IoT 우주 항공 막 이런 얘기하면 그 핵심에는 결국에 이제 반도체가 있거든요. 얼마나 빨리 더 적게 소형화시키고 더 빨리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어떤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밸류체인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미국 기술, 뭐 일본에서 뭐 소재 장비, 뭐 한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제 중국은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미국 등 다른 시장에 파는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중국이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체적인 이제 기술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고 그거를 미국 기술을 활용해서 내지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우방이잖아요. 치포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미국인데 우리 우방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그거를 다시 우방을 위협하는 데 활용한다라는 것들이 너무 미국으로서 보는 약간 언짢았지 않았을까? 언짢았다. 너무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언짢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제 중국의 어떻게든 기술 굴기를 이제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참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무시한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함께 함께 했을 때 보조를 맞췄을 때 이 시장을 혹시나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뭐 치포라든지 뭐 칩앤사이언스 그런 뭐 IRA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이제 깨지면서 미국이 이런 어떤 독자적인 공급망을 형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과거에는 이 밸류체인이 있어서 공생하는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라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모든 반도체 제조 국가들은 일본, 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그 기술 원천 기술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생산 기지 자체가 다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은 반도체 기술 중심 국가에서 지금은 반도체 생산 국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뭐가 남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기적인 플랜하고 장기적인 플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아까 밸류체인이 다 깨지고 일본도 한국도 대만도 중국도 다 모두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칩도 만들고 그거를 활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다 모든 국가들이 독자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이 이제 더 이상 무너지고 다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긴 롱텀 플랜은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그런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단기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장 경제라는 거는 고객과 수요와 공급과 이런 게 적정하게 다 이게 맞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쨌건 그 시장을 무시하고 공급 쪽에서 일단 미국에 만들어 놨을 때 여기서 나오는 불균형, 가격의 문제라든가 생산 단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런데 또 반대로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미국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무역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계가 약간 이제 양분화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뭐 세상은 어떤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세계화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이제 커가는 이제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뭐 이런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거를 통해서 세상이 약간 이제 양분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이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미국은 한없이 한국을 자기 편에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중국도 뭐
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계속 우리한테 언짢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와 봤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나눠질 건가 뭐 이런 얘기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눠진다고 하면 미국은 이제 뭐 나토가 있겠죠. 뭐 네. 유럽 국가인 나토가 있고, 최근에 지난 5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오셔가지고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자기네 탄핵 동맹을 만들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중국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예전부터 동맹이고, 브릭스가 자기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연속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분이 되는 구조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미국이 먼저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역 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현상들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가면 모두에게 손해다. 지금 무역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미국과 중국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두 나라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화 된 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미중 무역 전쟁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처음에는 그러다 좀 약간 구경꾼의 입장이었는데 그죠. 어느 순간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미국의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뭐 중간에 다른 나라도 거치긴 하지만 결국 완제품을 미국에 팔아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국가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제1교역국은 이제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1교역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이 분쟁에서 좀 더 자유롭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럼 이제 미국이 왜 이 분쟁을 시작했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2001년에 중국에 대해서 WTO 가입을 이제 승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승인했을 때, 미국이 중국에서 바랐던 것은, 이제 계획경제 내지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 WTO라는 큰 시장, 이제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이 시장 경제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최근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등등을 봐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가 내지는 계획 경제가 더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세계 최강의 제조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보다 더 우수한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시장 경제의 어떤 큰형님 격이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로 미국은 계속 이제 무역 적자, 총 3천억 정도 연간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 국민, 이제 미국 의회로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이제 적자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걸 압력을 받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입니다. 안보. 이제 뭐 계속 화웨이 등등을 제재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 이제 안보죠. 이제 중국이 어떤 뭐 반도체 등등 어떤 AI 기술 등을 뭐 중국 제품에 심어서 뭐 미국에 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뭐 해킹한다, 뭐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얽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 전쟁을 이제 계속 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은 똑같은 미국과 똑같은 논리로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 사회주의의 맹주로서 그러면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못하나? 뭐 이렇게 사회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회주의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3연임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캐치플레이 같은 거로 내걸은 게 공동 부유거든요. 이 인민들을 모두 다 잘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기술과 시장이 자본도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 게임에서 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중국몽이죠. 중화민국. 세계에서 가장 1등이 되는 이제 중국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미국하고의 이제 이런 전쟁, 무역전쟁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중국이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둘이 누구도 전쟁에서 물러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민이 가장 누구 그거잖아요. 편을 들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 지금 일단은 미국 편으로 가고 있죠. 반도체 치포 동맹이 됐든. 뭐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편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고 중국도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전략자산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전략자산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략자산은 반도체도 될 수 있고 배터리도 될 수 있고 뭐 5G 통신, 지금 6G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략자산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뭐 12대 미래 전략기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거기에 이제 수소, 뭐 우주 항공, 뭐 양자, 뭐 이런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 편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단기적으로 미국 편에 서 있지만은 우리의 제1 교역 파트너는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시장을 버리겠다라는 거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략자산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글로벌 협력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의 전략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략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도 나를 어떤 밸류체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동맹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데요. 그 디지털 표준을 선점하는 게 세계 경제 패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표준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표준은 교육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표준을 따랐어, 그러면 이제 품질이 안정됐다라는 측면도 있고, 소비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거 KS 마크야 뭐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KS 상품이야 마크. 뭐 그러면 그거 보고 믿을만해. 그거 딱 그거죠. 그게 이제 KS 마크야. 그러면 옛날에, 요새는 그런 거 얘기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이후에 품이라는 마크가 또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다음에 또 R이라는 마크도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인증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익을 증가시키고, 그런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글로벌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세계에 가서는 디지털 표준은 좀 이제 다른 구조로, 디지털 시장은 좀 다른 모양새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세상은 지금 표준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 표준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편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표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 국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좀 전에 얘기 나눴듯이 그 뭐 정치적인 이유, 미중 간의 어떤 패권에 대한 이런 경쟁,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뭔가
블록화되고 있는 이 세계화 단절 현상, 요것이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촉진으로 인해서 좀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이제 국경 지금 페이스북 쓰시는지 모르겠으나 페이스북 네.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죠. 예를 들면은 뭐 알리바바에서 뭐를 구매하신다든지 아마존을 구매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플랫폼을 선정하느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뭐 갑자기 줌이라는 플랫폼이 세상에 다 그게 뭐 국경이라는 걸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배한 이제 플랫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죠. 카카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 효과의 대표적인 건데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그렇죠. 톡으로 보냈어. 그랬는데 나 톡 안 사용하는데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플랫폼은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락인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막 거기에 한번 이제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맥북이 있고 거기에 애플 페이가 있고 애플 폰이 있고 스토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계속 주렁주렁 엉켜 가지고 한번 거기 들어가면은 그 나머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더 이런 플랫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플랫폼 전쟁에 빨리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내년도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실적은 악화되고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또 주가 급락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또 블록화되는 어떤 세계 현상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블록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OECD, IMF, 우리 정부도 또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약간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이제 환율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을 건가 아니면 경기를 부양할 건가 이게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거든요.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관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뭐가 경기 부양이 우선이냐 물가 안정이 우선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가를 못 잡은 국가는 여태까지 제대로 국가를 유지한 사례가 없습니다. 중동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 정책,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나라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대부분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고이자율 정책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 잡힐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 후년까지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내느냐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세계 경제는 항상 그랬듯이 다시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되면 그러면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경제 패턴이
지금과는 이제 같지 않다.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중심이 더 많이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경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새 많이 얘기하는 또 뭐 ESG 얘기도 뭐 있고 어떤 소비자가 어떤 가격이 아니라 이제 가치를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된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보여줄 건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등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가 온다. 저성장 시대에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건가? 두 번째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올해 내년까지 세상 경제를 주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담은 것이 이제 트레이드워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분쟁으로 인한 그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아주 살벌한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 각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경제 구도, 그러니까 무역 전쟁 이것서부터 아주 무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앞으로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한중일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그림 잠깐 보였었는데 더 크게 미국 진영, 뭐 중국 진영,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건가, 막 이런 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라든지 무역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 저의 생각에 이제 단기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더 잘 살게 더 다양성과 평등성, 포용성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세상을 고민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ESG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무역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역은 왜 무기가 되는가? 트레이드 워 책의 저자이시죠. 류재원 코트라 무역투자 데이터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여튼 우리 수출 국가인 한국에서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무역으로 생존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이 글로벌 이 무역 환경을 이해해야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왜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갈까 이제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이제 그럴 때 국가는 어떻게 되고 기업은 그다음에 또 각각 개개인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류재원 코트라 무역투자 데이터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